TV에 한창 나오다가 네, 총선 네. 이후에 좀 뵙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네, 선거에 낙선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에 환자 진료를 하면서 원래 책을 그 전에 내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못 냈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총선의 경험을 담아서 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이제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뭐 한동훈 대표님이나 이렇게 정치권에 연결도 좀 해드리고 네. 뭐 소소하게 칼럼도 좀 쓰고 그러고 네. 있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제 근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의대 뭐 네.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상황이 있었는데 네. 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광주 동남을에서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이곳이 제가 알아보니까 정일성 공원 그 그렇죠. 이슈가 네. 있었던 곳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좀 안타깝게도 10% 득표를 15%도 못했고 10%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8.6% 이게 나왔었는데 8.6%. 네, 예. 정말 엄청난 벽을 실감했었습니다. 아예 저는 네. 사실 제가 네. 그 전에는 뭐 뵀지만 네. 선거비 보전은 좀 받았으면 했는데 좀 네. 기대를 했는데 사실 10%는 그게 목표였었거든요. 예. 제가 출마를 해서 15%를 넘게 받는 거를 보여주면서 네. 이제 지역의 보수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선례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총선 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출마해라, 뭐 안정권 주겠다, 뭐 네, 청년목, 네, 호남목 이런 얘기도 있었을 텐데. 네, 예. 네, 네. 그런 어떤 그 청년 호남, 뭐 의료인, 뭐 이런 타이틀이 좀 좋은 조건이기는 했었고 그런 네. 얘기가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호남이 바뀌어야 된다, 광주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칼럼을 써오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는데 제가 뒤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게다가 당의 비대위원이면 이게 최고위원입니다. 이게 선봉에 서야 되는 입장에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예를 들면 뭐 한도수 총리님이라든지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님, 우리 전주의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이런 분들이 좀 호남에 좀 출마를 주셨더라면 예. 저는 좀 이렇게 뒤에서 선배님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있었을 텐데 그렇게 좀 나오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저라도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거운동 하실 때 좀 외롭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법이 촘촘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력도 이렇게 그 강고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네. 공격을 받으면 훅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서 네. 최대한 조심조심하니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김용임 시의원님이 그 광주의 비례 시의원이 딱 한 명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좀 그래도 도와주긴 하셨죠. 예.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약간 그래도 네. 이 정도면 한 30% 나오겠다 이 정도 생각했을 것 생각보다 같은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긴 했어요. 네. 이제 강성인 분들은 뭐 이제 명함도 찍고 침도 뱉고 뭐 지나가다가 막 그렇게까지. 그렇죠. 뭐 버스 타면서 지나가다가 저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막 가운데 손가락 막 치켜 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아유 고생 많다 이렇게 예. 해주시는데 실제로 표로 연결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고생 많다 이랬으면 가서 찍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럼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네. 책 제목이 그 어떤 거를 설득하고 싶다는 것인지. 네. 일단은 주로는 저희 호남에 계신 저의 친구, 저의 동생, 그리고 저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우리 이제 이러지 맙시다. 이 보수 우파의 가치가 정말 우리 호남 자체가 원래는 보수적인 집단이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제발 좀 우리에게도 좀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인드로 한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의 힘에 계시는 분들 네. 그리고 보수 우파 영역에 있다고 하시는 그런 걸 내가 보수 우파야 하고 자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정서가 좀 있거든요. 호남이나 광주의 얘기가 나오면은 대놓고 이제 혐오하고 이제 뭐 5.18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설득을 하고 싶었고 또 그쪽 영역에 계신 분들도 어떤 반공만이 보수다. 반공 이외에도 경제적인 자유라든지 어떤 점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보수주의의 어떤 걸 사조가 있다. 이런 같이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설득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갖고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거의 깨어 있는 입장이죠 저희가. 예. 네. 그 제가 이제 보니까 기생충학 강의를 통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 우파의 가치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 광주에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은 네. 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물론 팩트로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팩트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더라면은 네. 민주주의도 잘하고 경제도 발전시켰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예. 여론이 있었고 박정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거의 듣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이제 노동자와 하층에 계신 분들을 좀 쥐어짜서 낸 결과였다. 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한 질병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네. 그리고 또 이제 환자를 이제 만나보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얼마나 질병에도 더 잘 노출이 되고 이런 거를 잘 느끼는 한 그 의학도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이제 기생충을 창궐한 거를 완전히 이제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게 기생충학 강의 시간에 강연을 해주셨는데 상하수도를 까는 겁니다. 이제 일본에게 그렇죠. 이제 예. 대일 청구권이 협상 자금을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던 장정들에게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상하수도를 깔게 되면서 상하수도가 분리되게 되니까 그 전에는 또 변을 보면은 그 변이 그대로 지하수로 스며들고 그렇죠. 예. 그걸 그대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생충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콜레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상하수도로 깔면서 퇴치하는 그런 거를 알게 됐을 때 이 경제 발전이란 것이 이런 거였구나. 네. 실질적인 어떤 하층민이건 정말 잘 사는 분들이건 다 상관할 거 없이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 이승만도 독재라는 것만으로 이제 바라봤다가 긍정적인 면을 공부하게 되고 이념적인 어떤 그런 자본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기득권을 옹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이 모두를 이제 번영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 그런 거를 다른 분들에게도 설득하고 싶어서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시중 서점에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호남은 원래 보수 우파의 본산이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과거에 호남이 보수였는데 수십 년 전에 보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 독점을 거의 넘어선 수준 같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아예 선거운동도 안 하고 휴가를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 안도굴 후보님이 그러셨는데 그랬어요. 저희 카운터파트에도 그랬는데 원래는 이 호남의 그런 보통 이렇게 곡창지대다 보니까 지주의 엘리트가 있을 거고 소장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지주의 엘리트들은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갔을 때 네. 일본이 과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당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서 네. 지주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행경제를 배웁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보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소장농들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6.25의 그 참화를 겪고 큰 갈등을 겪고 많이들 이렇게 그 어떤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어떤 북한 그런 한배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승만 때 농지 개혁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땅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정말 보수로 정말 지켜야 할 나의 것을 갖게 되는 그런 보수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승만을 70% 넘게 지지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윤보선이 붙었을 때도 40%를 아니 60%를 지지해서 더 이렇게 박정희를 더 지지했었고 박정희, 김대중이 붙었을 때는 이제 김대중을 그냥 한 55% 정도 조금 그러니까 완전하게 장악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80년도에 5.18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까지 완전히 장악을 못했었는데 민정당 전두환의 민정당이 절반 의석을 가져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87년도에 이제 지역을 완전히 분할을 하잖아요. 이제 충청도는 김종필, 그렇죠. 그렇죠. 삼김이 완전히 분할하고 대구 지역은 노태우가 가져가고 그랬을 때 이제 김대중이 이제 몰표를 줬다가 선거에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3당 합당을 하게 되면서 호남이 완전히 소외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김대중을 메시아로 추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완전히 기존의 어떤 그런 주류 정치 세력과 완전히 반대 세력이 되죠. 그러면서 그 무주공산을 이제 운동권들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이 그때 이제 97년도 대선에는 98% 지지를 해요. 예. 98% 지지를 하면은 예. 보수 우파 세력은 그냥 절멸하는 겁니다. 네. 이제 뭐 정치를 하고 싶어도 뭐 당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가 한번 바람을 일으키지만 보수 우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시 또 민주당에 또 흡수돼 버리죠. 근데 이게 이런- 민주당이 독점을 하더라도 약간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네. 약간 후보가 돼버리면은 선거운동도 안 해버리고 할 필요가 없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책 목차를 보니까 광주 정신의 장사꾼들, 국민 네. 세금에 빨대나 꽂다라는 네, 부분이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국민의 정부 이후에 뭐 광주나 호남에 대한 예산 투입이 그렇게 적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무안공항이나 그런데 뭐 아시아 문화전당, 새만금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또 GDP는 상대적으로 낮고 이게 악순환이라는 지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시민단체도 엄청 많은데 정작 그 복합 쇼핑몰은 없다. 이런 네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무엇이 이런 악순환을 불러왔을까? 선거를 이제 뛰어보면서 이제 그런 시민단체도 만나보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 만나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새만금 잼버리가 있으면은 잼버리는 원래 전북 몫으로 받아왔어요. 네. 그거를 그 무주에 있는 네. 그 거기 국립공원 그 산 있고 거기 스케이트 아, 스키장 있고 덕유산. 그렇죠. 네. 예, 덕유산 그쪽에 예. 있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곳이에요. 거기 보면은 원래 거기 청소년 뭐 하계 유니버시아드 이런 것도 유치하고 아. 그랬던 지역이거든요. 네. 원래 거기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만금으로 바꿔보낸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잼버리를 위한 전북이 아니라 새만금을 위한 잼버리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럴 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민주당만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자 우리 이걸로 한번 크게 한번 일으켜보자 새만금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고 거기는 가보면 알아요. 완전 뻘받치고 이게 진행을 못한다는 거를 딱 가보면 아는데 네. 이 전북에서 이렇게 막 하니까는 그래 뭐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마침 또 이제 민주당 정권이고 했으니까 이제 예산을 이렇게 몰아주면서 더욱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시민단체는 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이번에 선거 뛰어보시니까 아실 네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시민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을 먹는 비즈니스를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다른 또 주장은 또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 좀 네네.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관변 시민 단체가 대부분인 거고 저희가 뭐 나름의 호남 대안 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다른 보수파 단체들 만나 보면은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이런 세력이 크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저기 가봤자 뭐 흔히 말하는 먹고 사니즘의 비즈니스가 전혀 없겠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고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찍히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서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 대안 포럼도 주로는 이제 자기 사업장을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있으면서 고향이 이렇게 망해가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뭉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런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 네. 않으니까. 네. 참 고생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예. 네, 그 또 보수 정당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막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보수적인 사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정책들을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외에 계신 분들의 실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막상 이제 들어와서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기에 물들어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슈퍼마켓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보수 우파의 이념을 적용을 하자면 경쟁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이런 말을 그 민원인에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마켓 운영을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나 힘들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조정을 해줘야 하는 네. 그런 지역민의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실천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하고요. 예.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 정당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저희가 계속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도 당협위원장 하고 계시죠? 네, 일단은 물려받아서 예. 그 지역에 선거를 뛰면서
이제 보수 우파이 정말 그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을 그래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분들에게 뭐 많이는 못 해드리더라도 식사라도 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조직이 무너지지 않게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어떤 그 당시에 오세훈법이라고 하죠. 그런 예, 예. 것들이 제정이 되면서 많은 정치적인 활동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못 열고 후원금도 못 받고 정치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밥 사드리고 뭐 네. 예,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잠깐 얘기 좀 들었었는데 서울에서도 일자리 잡기가 어려웠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예. 이게 그 이제 국민의힘 색깔이 너무 세게 묻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일자리 얻어서 이렇게 좀 더 운동을 해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직장을 얻기가 힘들고요. 아. 근데 강북에 있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 강북에 있는 병원에 면접을 봤었는데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너무 세게 묻어서 여기 예. 계신 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정치라는 게. 수도권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상황이. 네. 예, 그 비단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과거에는 영호남 간의 이제 표대결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또 수도권 인구가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네, 지난번 네, 총선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60석 중에서 5개, 6개 정도밖에 못 가져온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보수 정당이 좀 어떤 식으로 전략 펴고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완전히 양남당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제 강남, 영남당이 돼버렸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그거를 잘 했던 분이 MB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청계천 예. 이거는 강북을 관통합니다. 아, 그렇죠. 그 천을 정말 지저분한 그 청계천을 예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주고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어떤 값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뉴타운도 어차피 강남은 이미 뉴타운입니다. 이미 블링블링한 그렇죠. 곳이던데 이 나머지 지역들의 뉴타운을 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좀 더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있게 그리고 뭐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지 이걸 뭐 오세훈 시장께서 하셨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장 계속해서 이렇게 의제를 네. 아젠다를 발굴을 해야 되고요. 보수는 결국에는 지켜야 할 나의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교육으로 기술이 됐건 뭐 땅이 됐건 건물이 됐건 집이 됐건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비단 호남 출신으로서가 아니라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지금 네네. 84년생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신데 네. 그 청년 정치인을 데려와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험지에 출마시키고 그 후에 선거가 지난 후에 당에서 좀 네, 신경 쓰지 네. 않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특히 이번에 어떤 당 대표님과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갈등 상황에서 나는 어떤 친윤 친한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떤 그쪽에 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찍혔다고 하나요, 소위 그러면서 이제 쓰임을 못 받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 그런 게 있는데 다 보수파의 이런 이 인재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 정치인들. 이게 다음 선거 때 되면 또 이런 분들이 또 다 묻혀버리고 다음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미 제가 봤을 때 이번에 2024년 총선도 그렇고 2020년 총선도 굉장히 좋은 인재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제 선거를 한번 뛰셨는데 네. 국민의힘에 지금 봤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 같으세요? 그러니까 전장현이나 뭐 PC주의나 제 주변에 네, 뭐 네. 그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네, 지금 네. 과연 실천을 하고 있느냐, 제시를 네, 하고 네.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원인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게 되면은 어떤 보수 우파적인 그런 거를 확실하게 실현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보수 우파에 계신 분들이 내가 보수 우파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반공 우파에 좀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공이면은 뭐 일단 나는 그냥 이승만 박정희 좋아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저는 느꼈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자유 예를 들면은 좀 정부의 어떤 간섭이나 정책들이 좀
줄어드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야 되고 어떤 보수우파 정치 철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에드먼드 버크라는 예. 분들이 주장을 했던 어떤 점진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어떤 종교로서의 어떤 지역의 어떤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책에 좀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특히 보수우파에 계신다고 하는 분들께서 책을 좀 읽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도 책과 네, 함께 나왔으니까 네, 나오셨으니까. 주로는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 성장을 하면서 광주의 어떤 아픔을 배우고 그러면서 사상이 민주당에만 맞는 민주당의 아젠다만 따르는 그런 쪽으로 굳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깨져가는 그런 과정을 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로 책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 네. 총선 출마하기 전에. 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님께서 이제 정치 선진화 이런 거를 내세우시면서 출판 기념회를 그만하자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 이렇게 출발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에 정말 더 많은 걸 느꼈거든요. 직접 뛰어보고 나서 더 많이 느꼈고 보수우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거를 느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책으로 엮어내 봤습니다. 읽은 분들은 또 대부분 쉽게 썼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들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설득하고 싶은 마음에 경어체로 이렇게 썼고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보수우파에 계신 분들은 또 강하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좀 팩트와 존중을 담아서 쓰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네.